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5년 전 있었던 9.19 군사합의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사흘에 걸쳐 연속 포격 도발을 했고 우리 군은 해상 완충 지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없앤 데 이어 해상은 물론 육상 훈련까지 다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립니다.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측 7km까지 포탄 수백 발을 쏘며 사흘에 걸쳐 도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북한 선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던 방식이 아닌 우리 군 자체의 계획대로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건데 이 첫 훈련으론 NLL 인근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검토 중입니다. 군사 분계선 5km 이내 육군 전방부대의 야외 기동 훈련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 북한은 9.19 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9년부터 포격과 총격, 무인기 침투 방식으로 위반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정부가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사합의 사문화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군은 인도적 차원의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조항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공동사업 자체가 오래전 중단돼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종료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은 우리 측을 흔들려고도 했습니다. 실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폭약만 터뜨렸는데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폭약도 터뜨렸지만 실제 포탄도 쏘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기만 전술까지 쓰는지 김충영 기자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위장복 차림의 북한 군인들이 눈 덮인 밭에 폭약을 붓습니다. 폭파!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형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북한이 지난 6일 포격 도발에 대해 포성을 흉내낸 발파용 폭약을 터뜨렸는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실제 폭격은 없었다는 주장에 합참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이 10여 회 폭약을 터뜨린 것은 맞다면서도 비슷한 시간 포탄 60여 발의 비행 궤적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바다에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물기둥까지 모두 관측했다며 북한의 기만 전술과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형태의 대남 심리전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공격하는 성동격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해상 포격에 이어 육상 군사분계선 인근에 총격을 가하거나 무인기를 침투시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후방 지역의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영토의 최북단 연평도를 취재 기자가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연평도를 향한 북한군 해안포 포문이 아직도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강석 기자가 현장에서 전합니다. 연평도 망양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해안입니다. 15km 떨어진 대수압도 해안 절벽에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수압도와 개머리 진지 등 포문이 열려 있는 북한군 해안포는 모두 10여 개가 관측됐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포격할 태세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도발에 14년 전 악몽을 떠올렸던 연평도 주민들은 긴장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연평 부근에 이렇게 사격한 거는 처음이고요. 14년 전 일을 또 다시 한번 겪어야 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죠. 업무 때문에 연평도에 들어온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불안하긴 한데 먹고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들어오면서도 솔직히 불안했어요. 도발 첫날 주민 등 500여 명은 일상을 멈추고 황급히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연평도를 비롯해 서해 5도 지역에는 이런 대피소가 49곳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군부대에 북한 도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은 강원을 찾았습니다. 험지로 꼽히는 원주에서 강원 모든 의석을 붉은색으로 채우자고 했습니다. 대전 출신 5선인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정식 입당해 힘을 보탰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선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고향과 군복무 지역이 강원도였다며 강원과의 인연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쉰 목소리로 강원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웁시다. 오늘 행사엔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과 박정아 수석대변인, 권성동 의원 등 당내 강원 지역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강원을 찾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원래 신년 인사는 춘천에서 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험지로 꼽히는 원주로 바꿨는데 험지 탈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선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이 열렸습니다. 대전 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이 의원 영입으로 지난 총선 때 7석 전패를 당한 대전 탈환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중부권에 제가 위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그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당만, 권력만 찾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은 철저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에선 자객 출마가 논란입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는 건데 오늘은 지난 총선에서 미투 논란으로 출마가 좌절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흘 뒤 탈당합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로 정 원장은 출마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한 분 도전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정 원장은 지난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가 미투 의혹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측은 부적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적격 판정이 난다면 소위 자객 공천인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석범 당대표 특보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등 친명계 인사들의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친명 예비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 와서 축사를 했다면 현근택 변호사를 어떻게 말했을까?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민주당 윤리감찰단도 쌍특검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공천 과정에 불만을 가진 비명계가 늘어날 경우 이들 중 일부가 이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상당수가 사표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가까이서 보조하던 핵심 비서관들도 있는데 서울 강남과 영남권 같은 이른바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황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로 취임 초부터 법률과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주진우 이원모 비서관이 사직했습니다.
이전 비서관은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출마가 거론됩니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도 강남 지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도당에 당원 가입서를 제출하며 분당을 출마를 가시화했습니다. 역시 분당을 출마를 저울질했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 을로 방향을 잡았고 김 전 수석 출마가 거론됐던 수원 병 지역엔 박문규 전 산업장관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모든 경험과 그런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다는. 텃밭인 대구 경북에선 임종득, 강명구, 김호진 등 전직 참모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부산에선 주진우 전 비서관이 해운대갑, 박성훈 전 차관은 진갑,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수영 등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한동훈 위원장의 헌신 요구가 이들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강남이나 영남과 같은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전직 참모들의 출마나 공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출마 의사를 보인다는데 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자신의 SNS엔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 수사를 받는 경우 사표를 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한 내에 사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일명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 자체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지난달 사표를 낸 뒤 출판 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 쏟아지죠. 저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면서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선관위가 일부를 솎아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들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을 등록 취소했다 이런 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선거법이 개정된 뒤로는 외부에 공표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데요. 이 선관위가 등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또 상근 직원 수는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렸는데요. 그랬더니 전국 88개 등록업체 가운데 30곳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4%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그동안 영세한 부실 여론조사 기관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네요. 네, 등록이 취소된 30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업체는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20곳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전문성은커녕 기본 역량도 갖추지 못한 업체인 겁니다. 일단은 등록해 놨다가 선거 시기에 뜻다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언론에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인터넷 언론사와 조사회사를 동시에 설립해서 서로 연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너도 나도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업체 수가 월등히 많은데요. 이번에 등록 취소된 30곳을 빼고도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기관만 58곳입니다. 일본은 전체 여론조사 기관이 20곳뿐이고 프랑스는 13곳에 불과한데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대목에 전국 각지에서 여론조사 수요가 쏟아지면 우후죽순식으로 생기는 탓입니다. 후보자들 경우에는 빠르게 그리고 좀 값이 싸게 조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거든요. ARS 조사 방식이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에 맞춰서 조사 기관들이 난립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도 많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응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후보 이름을 대고 답을 유도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면 정당 이름을 되묻는 식으로 조사한 업체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적발됐는데요. 규정상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서 과태료 최고액인 3천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자, 뭐 잘못된 조사 결과 발표에도 뭐 큰 불이익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불법 여론조사 기관도 1년 동안만 재등록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나마 이 규제 대상이 선거 여론조사에 국한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여론조사 응답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숙제입니다. 네, 결국 선거 여론조사라는 게 공정하고 정확해야 이 선거의 공정성까지 담보가 될 텐데 더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김 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범행 동기 등을 적은 8쪽짜리 변명문을 어디론가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하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충남 아산에서 긴급 체포한 70대 남성이 김 씨의 8쪽짜리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명문에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명문을 실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가지고 이동했고 날은 미리 갈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동선 분석,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주의 유무 등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김 씨 범행의 잔인성과 국민 알 권리 등을 따져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쯤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국회는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상황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인의 당적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해방정국의 김구, 여훈영 암살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범인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경찰이 부상 정도를 축소해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출혈량이 적다며 1cm 열상을 입었다. 경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소방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저희보다는 이런 부분은 소방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관련 자료를 냈다며 총리실이 가짜뉴스의 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 의사단체가 헬기 특혜 이송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의사회의 비판 성명은 오늘도 잇따랐고 지역의사회장단은 오는 토요일 부산에서 규탄 성명 발표를 검토 중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검찰 청사에 들어옵니다. 고발 대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 등 3명. 혐의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입니다. 그 시간대에 부산 지역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사회는 이번 이송을 갑질이자 특혜 요구라 비판하며 실제 지방응급실에선 이송이 불필요한데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비서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이송을 강요한 혐의, 정 의원은 잘하는 병원 발언으로 부산대병원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도 당했습니다. 지역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져 성남시 의사회는 진로 새치기를 한 이 대표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고, 인천시 의사회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발의한 야당의 대표마저 지역 의료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와 울산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오는 13일 부산에서 공동으로 비판 입장을 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계속해서 올 상반기 무더기 손실이 전망된 홍콩 ELS 상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요 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액 중에서 거의 절반을 60대 이상에게 판매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은행이 고령층 투자자에게 어떻게 상품을 판매한 건지 엿볼 수 있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죠. 송무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78살 A씨는 은행원의 권유로 노후 자금 7억 원을 홍콩 ELS에 투자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로 그냥 생활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비관스럽고 가슴이 금방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아요.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반 예적금처럼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금보다는 이자 이율이 높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좋다고 이자율을 더해줬어요. 80대 B씨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6개월 1년이면 다 이거 상환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괜찮고 이거 다 원금 손실 없다.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명한 내용 이해되셨나요? 모르겠다. 혹시 설명드린 내용은 다 확인하신 거죠? 난청이 심한 75살 C씨는 네 답변만 했더니 3억 원이 넘게 투자됐습니다. 안 들린다고 내가 그냥 형식적이니까 네 이거만 하래. 홍콩 ELS의 전체 판매액은 19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65살 이상에게 팔린 금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30%에 달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 조치에 관심이 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그럼 은행이 왜 이렇게 ELS 판매에 적극적이었는지 궁금해지죠. 많이 팔면 승진에 유리하도록 판매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부터 손실이 확정되기 시작한 홍콩 ELS 상품. 홍콩 H지수가 급 반등하지 않는다면 손실액이 총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권에서 절반 이상을 판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조사에서 직원 인사평가 지표에 ELS 판매 건수를 41%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은행도 30% 이상 반영했습니다.
가입자는 손실이 나더라도 직원 성과로 인정해줘 중도 해지를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해지를 하러 갔더니 그 은행 직원이 이거 지금 해지가 안 된다고 그렇고 더 빠져서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은행은 또 홍콩 ELS처럼 지수 변동성이 큰 상품은 총 ELS 판매액의 50%까지만 판매한다는 규정을 8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주말 사이 워크아웃 무산 위기에 몰렸던 태영그룹이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의 개시 조건인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한 건데요.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추가 자구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권단과 태영그룹 측은 대주주 일가의 사재 출연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그룹은 오전 11시쯤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어제 채권단과의 물밑 협상 끝에 최초 자구안부터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오전에 이제 890억 원 입금했다. 태영건설이 이런 부분도 이제 입금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자금은 윤세영 창업주의 딸 재현 씨와 지주사인 TY홀딩스 회사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그룹은 추가 자구안도 채권단과 협의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충분한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라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 같은 당근책도 현재로선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잘못한 이런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 자구 계획에는 윤세영 창업주 일가가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재를 내놓는 안이 포함될 거란 관측입니다.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채권단 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영그룹의 최종 자구안 제출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죠. 내일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서울 최대 10cm를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온이 떨어진 만큼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패딩에 모자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양손은 점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틀 전 내린 눈도 염화칼슘에 직접 닿은 곳은 녹았지만 곳곳에는 녹지 않은 눈이 굳어 생긴 미끄러운 얼음이 남아 있습니다. 눈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그게 빙판길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눈이 걱정입니다. 새벽 6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2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기 내륙엔 15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하 4도, 강원도 춘천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빙판길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출근길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낙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강추위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모두 불에 탔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컨테이너도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동두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연탄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은 비닐하우스 1개를 전부 태우고 근처 비닐하우스 2개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홀로 살던 60대 A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발견된 A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37명이 대피했고
낮 12시 50분쯤엔 서울 성동구 자동차 정비소에서 난 불로 주변 도로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전열기구 같은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겨울이다 보니까 문을 대부분 닫아 놓아서 인명피해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한 해 평균 11,000여 건으로 매해 700명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렇게 주택 등에서 불이 나면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침구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 제품이 필요한데요. 한 침대 업체가 난연 관련 특허를 업체 모두가 쓸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한밤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와 새카맣게 타버린 컨테이너 사무실, 노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조립식 주택 화재까지 모두 난방 용품들을 다루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양철 찌는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 비쳐가지고 119에 전화해놓고. 겨울철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09명. 유독 겨울에 피해가 잦았습니다. 겨울에는 어떤 이불이나 이런 옷 같은 것들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병원 같은 것은 난연 제품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난연 매트리스와 일반 매트리스에 70초간 불꽃을 댄 후에 어떻게 불이 번지는지 실험을 한 결과 난연 매트리스는 검게 그을리는 데 그쳤지만 일반 제품들은 4분에서 7분여 만에 불이 크게 번졌습니다.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10여 가지 내장재 가운데 이 얇은 난연 소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침대 제조업체가 난연 매트리스의 특허 공개를 결정한 배경입니다. 특허 공개로 다른 업체들도 무상으로 제조법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3년의 개발 동안 무수히 많은 매트리스를 태워가면서 우리의 연구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 난연 매트리스를 구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연 매트리스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경찰 제지에도 도망갔다가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출동한 순찰자와 인근 상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던 승용차가 앞쪽에서 순찰차가 다가오자 후진합니다. 뒤에서도 순찰차가 거리를 좁혀오자 후진하던 승용차는 카센터 출입문을 들이받습니다. 순찰차와 경찰관들에게 꼼짝없이 포위된 순간 승용차는 순찰차와 카센터 문을 잇따라 거칠게 들이받더니 운전석 창문을 깨고 제지하는 경찰관들까지 뿌리치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도주했습니다. 30대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면서 들이받은 카센터 문도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아, 이제 다 망가졌겠구나. 그리고 나와봤더니 저 유리 깨지고 저기 뒤에 브레이크를 이제 깨져가지고 있고. 경찰은 차적과 CCTV, 통신 등을 조회해 도주 12시간 만인 오늘 낮 충남 공주의 고향집에서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를 특수본무 집행방해로 기소 체포한 상황이고 차도 운전을 해서 공주까지 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달아나려는 운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교통법규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어서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무인 단속이 불가능했는데요. 경찰이 오늘부터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카메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면 카메라는 과속은 물론이고 헬멧 미착용도 잡아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에 잡힌 오토바이의 모습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이륜차 뒤에 붙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힙니다. 기존 단속 카메라는 차 앞 번호판만 인식 가능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륜차는 무인 단속에 걸리지 않아 교통경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경찰이 후면 카메라를 통한 이륜차 무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안전모를 안 쓴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후면 무인 카메라는 73개. 총 3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피해 정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 첫날인 오늘 적발 건수는 내일 오전 집계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점진적으로 범칙금 부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지금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항공사에 취직한 일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중기벤처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정해 통보했다는 내용인데 이재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중진공이 이사장을 공모하기도 전에 이 전 의원이 내정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중기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에 공모가 나기도 전인 2017년 말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을 최수규 당시 중기부 차관에게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TV조선과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 내정이 결정됐다고 최 전 차관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 참석자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이 전 의원의 내정 사실을 중기부에 전달했는지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중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당시 문재인 청와대 인사비서관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찰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사장 공모를 하기도 전에 이상직 전 의원에게 모범 답안을 보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공단 내부 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지원서에 적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작년 11월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중진공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이사장 지원서 작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이 전 의원이 중진공에 제출한 A4 10장 분량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전화를 받은 뒤 중기부 내부 논의를 거쳐 중진공에 이 전 의원에게 서비스 자료를 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임명 과정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내정자들에게 면접 대비 자료를 건네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임명에 관여한 중기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향하는 곳은 어딘지, 왜 이 시점에 수사가 속도를 내는지 사회부 법조팀장인 김도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전 의원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와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한 걸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취업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과 서 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서 씨의 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자, 사건은 6년 전 일인데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전 의원이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예, 검찰이 이를 이 전 의원의 배임 사건 공소장에 적시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타이스타젯 박모 대표로부터 이 전 의원 지시로 서 씨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도 작년 4월경이었습니다. 2달 전 중기부와 중진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현 단계에 이른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차곡차곡 수사해 왔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궁금한 건 이제 검찰 수사 어디로 향할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최수규 중기부 전 차관 조사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로 예상이 되는데 조사 시점은 1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총선 국면에서 전 정부 청와대를 겨냥하게 되는 거라서 검찰의 부담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네, 증거를 입증해야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 잠들어 있던 우주항공청법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나사 출범을 앞두게 된 거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전 세계 우주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자면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애스트로보틱이 발사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입니다. We want to take a new approach. We want to tap into the new ideas, the entrepreneurial spirit, and all the engineering innovation that these small companies and startup companies bring in the United States. 달 착륙에 성공하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의 달 표면 탐사입니다. 인도가 발사한 태양 관측용 위성도 아시아에선 최초로 4개월의 비행 끝에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 지점에 안착했습니다. So that has been very precisely done. Right now it is in our calculation it is in the right place. 일본도 올해 안에 달 착륙에 재도전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야 다툼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서 잠자던 우주항공청법이 내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청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합치는 과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외국에서 또 있던 공동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주청 설립으로 한국판 나사를 향한 길을 열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국이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입원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 최고 책임자의 입원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조차 몰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연말까지 중동 지역을 챙겼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The United States will keep pushing relentlessly for the safe return of hostages in Gaza. 귀국 직후 의료 시술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약 일주일 뒤인 1월 1일 심각한 통증을 느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사실을 캐슬린 힉스 부장관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흘간이나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힉스 부장관이 장관직을 대행한 건 2일부터여서 새해 첫날엔 업무 공백마저 발생한 셈입니다. 공화당은 직무유기라며 군사위원회에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We're at a time of a lot of turmoil internationally and it's false information saying I'm working from home when he's not actually available at all. 국방부 기자단도 항의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지난 2006년과 2008년 국방부는 장관들의 수술 내용을 즉각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고 국방부는 장관이 병상에서 업무에 복귀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을 신임한다고 밝혔지만 파장이 커지면서 재선 가도에 악재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영화 미나리의 스티븐 연과 한국계 감독이 뭉쳐 만든 성난 사람들이 골든글로브 3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작품상은 물론 남녀 주연상까지 휩쓸었는데요. 이 스티븐 연의 주연상 수상은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계 배우 최초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What is your problem? What?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폭 운전자와의 다툼이 도로 위를 넘어 일상까지 위협하며 벌어지는 복수극 성난 사람들. 한국계 배우들과 제작진이 힘을 합쳐 빚어낸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골든글로브를 휩쓸었습니다. TV 부문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거머쥐었는데 아시아계 배우가 주연상을 탄 건 처음입니다. Have this moment, you can only just think about everyone else, and that feels like the plot of Frozen. I just now
할리우드에서 작가 겸 감독으로 활동해온 이성진 감독이 연출과 극본을 맡은 성난 사람들은 조연 배우들까지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So I'd be remiss not to thank that driver. Sir, I hope you honk and yell and inspire others for years to come. 영화 분야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감독상과 작품상, 나무주연상 등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한국계 신인 감독 셀린 송의 패스트 라이브스 또한 작품상 목록에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낸시 레이건은 남편의 일정표를 점성술사에게 알려줬습니다. 불길하다는 점괘가 나오면 백악관 참모들에게 일정을 바꾸라고 체근했답니다. 언론은 낸시가 콧대 높고 사치스럽다며 퀸 낸시, 팬시 낸시라고 비꼬았습니다. 로즐린 카터는 강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해외 순방도 했습니다. 카터가 워낙 고지식한 정치 문외한이었던 탓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퇴임 여론조사에서 남편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비결은 국민의 마음을 얻은 진정성이었습니다. 한비자는 군주를 무너뜨리는 8가지 측근의 으뜸으로 동상을 꼽았습니다. 같은 침상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부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만들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물린 거죠.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차일피일 추천을 미루는 듯합니다. 특별감찰관 없이 김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든 대통령실이 진즉에 두 조직을 되살렸다면 김건희 특검 거부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도 억울할 겁니다. 특검이 민주당의 노골적인 총선 정략이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설명은 따로 있습니다. 민심 수습책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근래 놔두는 김 여사 동영상도 협잡에 가까운 함정 촬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모습이 옳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대통령도 자식 단속의 실패에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찌감치 그 심각성을 깨우쳤다면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강서 참패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습니다. 그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합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는 일어편주가 요동치는 바다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윤종호의 오늘은 국민이 늘 옳다였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로도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최대 20cm 이상, 경기 내륙과 경북에 최대 15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동부에도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는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강원 남부와 충청, 경북 서부와 전북 동부 등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우려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으로 발효 중인 건조특보는 이틀간 눈과 비가 내리며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아침만큼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영하 2도, 낮에는 영상 2도 보이겠습니다. 모레 눈이 그치고 난 후에도 기온은 평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